뉴욕 어퍼웨스트 사이드. 이곳에서는 폴란드계 백인 갱단 제트파와 푸에르토리코인 갱단 샤크파가 주도권을 쥐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궁리하며 서로를 공격할 방법을 찾아다니기를 반복합니다. 제트파의 현 리더 리프는 복역하다 나온 제트파 창시자 토니에게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파티에는 제트파와 샤크파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죠. 가석방 기간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기로 했던 토니는 리프에게 결국 설득당해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파는 춤으로 경쟁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싸움에서 물러나 있던 마리아와 토니는 서로에게 반해버리고 이를 알게 된 마리아의 오빠이자 샤크파의 리더인 베르나르도는 마리아를 토니에게서 떼어놓죠. 당일 밤 토니는 비상계단으로 찾아가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오빠에게 들킬까 걱정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은 다음날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마리아는 토니와 자신의 만남에 대해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때마다 토니는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그 후 둘은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반면 제트파는 샤크파를 공격할 수단으로 총을 구입하게 됩니다. 접전으로 치닫는 제트파와 샤크파의 싸움이 벌어질 것을 알았던 경찰은 웨스트사이드 봉쇄를 내리고 당일 두 파들은 창고에 모입니다. 그 자리에는 토니도 왔죠. 토니는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 하지만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베르나르도는 리프를 칼로 찌르고 맙니다. 그 모습에 분노한 토니는 그 칼을 들고 베르나르도를 공격하고 리프와 베르나르도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듣고 제트파와 샤크파 모두 급히 자리를 뜹니다. 토니가 자신의 오빠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절망하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토니와 마리아는 멀리 떠날 것을 기약합니다. 마리아는 경찰의 조사 대상인 본인을 대신해 아니타를 토니가 일하는 약국으로 보내 마리아가 토니를 기다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약국에 모여있던 제트파는 아니타를 괴롭히고 화가 난 아니타는 치노가 마리아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리아와 떠날 준비로 마음이 부풀었던 토니의 기대는 순식간에 분노로 변하고 토니는 길거리에 나가 치노를 부르며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숨어있던 치노는 그를 총으로 쏘고 토니가 그 총에 맞는 순간 살아있는 마리아를 마주합니다. 제트파의 친구들이 토니의 시신을 옮기고 마리아는 그를 따라가며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제작진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안무 연출로는 뉴욕 발레단의 공동예술 감독을 맡았던 제롬 로빈스가, 작곡은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극작은 영화 로프, 뮤지컬 집시 등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아서 로렌츠, 작사는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 때 배경음악으로 쓰인 어릿광대를 보내줘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스티븐 손자임이 담당했습니다.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지금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에 비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아닌 이스트사이드 스토리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롬 로빈스와 레너드 번스타인이 아서 로렌츠에게 제안해 로미오와 줄리엣 서사인 뮤지컬을 구상했고, 두 사람 모두 이민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였죠. 그들은 유대인과 가톨릭교도의 대립으로 극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번스타인과 로렌츠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최초 계획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4년 번스타인과 로렌츠는 유대인과 가톨릭 교도를 가난한 백인과 푸에르토리코 이민의 대립으로 치환할 것을 생각했고, 이름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변경됩니다. 처음에는 번스타인이 작사도 담당하게 되어 있었으나 작업량이 많아 작사가로 그 당시 신인이었던 손다임을 초빙하게 되었고, 처음에 거절했던 손다임도 그의 스승인 해머스타인 2세의 조언을 반영해 이 초대를 승낙했죠. 손다임은 이 작품으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합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있어서 1940년대부터 1960년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둔 미국은 이 시기에 급속한 경제성장 중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호화로운 시기였죠.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가족극이거나 가볍고 해피엔딩의 작품인데 비해 웨사스는 현대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데다 결말이 비극적이며 심지어 번스타인의 넘버는 너무 부르기 어렵고 우울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뮤지컬 수요가 늘어나면서 창작진들이 모두 바빴던 점, 또 당시 정서와 잘 맞지 않은 내용과 넘버 때문에 웨사스는 겨우 투자를 받아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제작진들의 공연에 대한 애정은 그들의 준비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두 파의 배우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을 막았으며 연습실 게시판에는 당시의 갱단 관련 기사를 붙여놓기도 했죠. 기존 뮤지컬 앙상블에게 기존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20년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간 웨사스에서는 아이폰이나 미디어 영상을 이용하는 등 현대적으로 각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잠정 중단되었는데 이후 2021년 6월 1일까지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공연은 개막 날짜 때문에 토니상 후보에도 들지 못했죠. 한국에서는 1997년에 초연을 올렸고 2002년, 2007년에 이어 15년 만에 쇼노트가 라이선스를 배급받아 2022년 11월 17일에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다시 공연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사스의 관람 포인트를 정리해볼까요? 웨사스는 안무가가 처음 제작을 구상한 만큼 춤이 핵심적인 작품입니다. 또 앙상블들에게 댄서 1, 2가 아닌 전 캐릭터의 이름이 부여되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작자들의 댄서들에 대한 자유롭고 배려 있는 대우에서 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극에는 두 집단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샤크파가 직접적으로 스페인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국내 팬들이 SNS에 자주 등장하는 스페인어를 정리해놓거나 제작사 측에서도 해당 관련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